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나 했더니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3%로 집계됐는데 차이나머니가 대거 K부동산 쇼핑에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은 13,788건으로 미국 7,043건을 비롯한 전세계 투자자들의 거래량을 다 합쳐도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14배나 늘었고 중국인 소유 부동산 면적은 8년 만에 5.2배 급증한 상황으로 더 이상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 투기를 바로잡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추진에 정치권이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7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기존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었지만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 제한되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현행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나 지난 1일에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에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토록 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온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행태는 특수한데요.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기 위해 뭉쳐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을 몰아내고 외국에서 또 다른 중국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뭉쳐서 상권과 주택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중국인끼리만 사고파는 특유의 관시 문화로 거래하는 양상을 띠며 현지인 임차인을 안 받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표적인 지역을 꼽자면 제주도의 바오쟁 거리를 들 수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치던 이곳은 유령 도시가 된 듯 조용해진 지 오래입니다. 큼지막한 음식 사진과 영문, 중국어로 변기된 메뉴판이 나붙은 식당이나 한자 간판을 단 식당들 상당수는 불이 꺼진 채 있고 영업 중인 식당과 카페도 있지만 손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주도의 로데오 거리였던 이곳은 지난 2010년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됐는데 이듬해 중국 건강용품 업체인 바오쟁그룹의 직원 11,000여 명이 보상여행차 방문하면서 외국인을 겨냥한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민들이 찾는 옷가게와 음식점, 술집 중심이었던 거리는 화장품 가게와 중국인 관광객의 입맛에 맞춘 식당들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중국인들은 다른 투기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눈을 돌려 서울 및 경기도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겐 1%에서 4% 수준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에는 최대 30%, 외국인에는 20% 다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홍콩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인지세를 종전 8.5%에서 15%로 상향하고 3년 이내 매각하면 특별거래세 명목으로 매매가의 20%를 과세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2016년 한 해 동안 집값이 11% 급등하자 외국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습니다. 외국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전세계 곳곳에 뿌리를 뻗은 차이나타운들은 현재 최대 위기에 봉착하며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식당 등의 운영에 제한이 많아지고 유동 인구가 감소한 탓도 크지만 주 원인은 중국인에 대한 인식 때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적 위상이 흔들린 나머지 전세계 차이나타운 입구에 중국 국가 상징물이 훼손되고 중국계 거주민에 대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은 인근 주민들은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몰리며 북적이던 뉴욕의 대표적 관광 명소였지만 현재는 식사 시간에도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슬럼가의 모습으로 거리 곳곳에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낙서가 눈에 띄고 부서진 중국어 안내판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범죄가 늘고 유동 인구가 감소하며 뉴욕 차이나타운은 노숙자들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밴쿠버 차이나타운의 사자상은 이마와 입가에 테이프가 붙어있고 코로나 중국이라는 글로 사자상을 훼손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차이나타운 또한 한산해졌으며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영국 런던의 차이나타운도 없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일본 고베 차이나타운 역시도 관광객 급감으로 상점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이며 인천에 조성된 차이나타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 대한 지구촌 주요 국가의 부정적 여론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비호감이란 응답이 73%를 기록했습니다. 호감을 표시한 반응은 24%에 그쳤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선 전년조사에 견져 비호감도가 각각 24%포인트와 1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 86%, 스웨덴 85%, 호주 81%로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한국에선 응답자의 75%가 비호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인 전체 응답자 중 20%가 중국의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는 1년 전 33%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우호도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자들을 강제 진압한 천안문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세계인들의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세계 주요국 국민 4명 중 3명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퓨 리서치의 여론보도는 심포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정치적 선동 때문이라고 강력 비난하며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진 건 미국 등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정치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지만 놀랍지도 않은 이 결과는 서구 여론이 반중 네거티브를 가져와 중국에 대한 편견을 끊임없이 강화한 결과일 뿐이라며 그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중국의 오명을 씌웠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푸시뉴스입니다. 갈라파고스 섬나라 일본의 어이없는 B급 뉴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거부한 남성의 소식입니다. 이 남성은 2020년 9월 7일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다른 승객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다 니가타 공항에서 중도 하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월 18일에 니가노현의 호텔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18일 저녁 뷔페 형식의 레스토랑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려고 했고 직원이 착용을 요청해도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몸 상태나 건강 문제를 꼽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은 법률상의 규제가 없어 마스크를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호텔 측은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며 끝에 있는 자리로 이동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응하지 않자 지배인은 숙박 약관에 따라 저녁값은 환불해 줄 테니 퇴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레스토랑 주방의 요리사들도 동참해 이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현장이 수습이 안 되자 호텔 측은 경찰에게까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개입하고 마무리가 되고 남성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다음날 아침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서 직원에게 입장을 거절당하자 이 남성은 거부하며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직원을 뿌리치고 입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호텔 측은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대화를 통해 남성이 먹지 않은 아침값을 호텔 측이 환불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두 번째 소식은 65세 이상은 고투 캠페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C19 신규 확진자는 1일 2029명, 전날 2434명으로 이틀째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료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는 의사단체의 경고가 나올 정도이지만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여행 장려체 고투 여행 캠페인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스가 총리는 1일 밤 총리 관저에서 도쿄도의 코이케 지사와 약 2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코이케가 회담에서 고투 캠페인에 대해 65세를 넘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용의 자제를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스가 총리는 도쿄도의 대응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 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와 코이케 지사와의 회담과 관련해 도쿄도 측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고 밝힌 다음 고투 캠페인의 도쿄도 의견에 대해서 고령자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감염되면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달 17일까지 이용의 정지 혹은 자숙을 호소하고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사업자에게도 배려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어떤 식으로 C19를 막을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세 번째 소식은 병원을 탈출한 남성 확진자가 온천을 즐겼다는 소식입니다. 49세 남성은 올해 7월 C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남성은 30일 밤에 무단으로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이용해 집에 돌아간 후 자신의 차로 외출을 했으며 다음 날은 시내에 위치한 온천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온천 입구에는 체온 측정기는 없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손님에게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문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2일 오전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위계 업무 방해와 건조물 침입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일의 진행 상태가 걱정되어 병원을 빠져나왔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업무 약속이 있어 거래처로 향하던 중 시간이 남아 인터넷에서 온천 시설을 찾아 들어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온천에서 샤워만 했을 뿐 욕조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으면 병원에서 탈출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요? 네 번째 소식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연금이 계속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가와 시니치 씨를 17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연금 약 1,800만엔, 약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2003년부터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매년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다 라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2003년에 어머니의 사망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했지만 연금기구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았고 17년이란 시간 동안 범인에게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언론사는 연금기구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이므로 대답할 수 없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은 몇 년도에 사용하던 것들인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소식은 일본에서 한 남성의 집에서 약 130개의 열쇠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효고, 오사카 등 5도 부현에서 복제한 여벌 열쇠를 사용해 빈집 털이를 반복한 광고회사 디자이너를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2019년 11월 고베시 추오구의 맨션에 침입해 현금이나 손목시계 등 16점을 훔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훔친 돈으로 생활비나 용돈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마을을 돌면서 우편함에 들어가 있던 여벌의 열쇠를 복제 후 주인의 외출을 확인 후 복제한 열쇠를 이용해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남성은 평일에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해 성실하게 일했지만 자신의 출장이 잡혀있는 날에는 빈집을 털고 다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집을 수색한 결과 대량의 복제 열쇠를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41곳의 빈집을 털었고 약 760만엔, 약 8천만원의 현금과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복제 열쇠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집에 침입한 흔적이 없고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수법의 빈집털이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네요. 41곳이 도둑 맞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것도 놀랍고요.